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폭락을 보인 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오늘장이었습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극명하게 상반되는 투심을 보여줬죠. 자, 중요한 건 오늘의 반등이 경기 침체 공포의 완전한 회복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뒤섞인 변동성에 불과하냐, 그 여부를 따지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주마에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겠고요. 또 가능한 대응 전략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네. 자, 어제 블랙 먼데이 하루 사이에 오늘은 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코스피는 3%, 코스닥은 6%대의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자,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나오신 김호균 부장님, 네. 오늘의 반등을 어느 정도 의미를 두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어제 같은 장의 대응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반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을 좀 줄이면 일단은 어제 하락에 대한 되돌림으로 보고 그리고 어떤 시장은 좀 시간을 좀 두고 회복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 하락의 원인 자체를 큰 문제가 발생됐다기보다는 수급적 요인의 하락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털이 건재하다면 시간을 두고 펀더멘털 기준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반등은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어제에 대한 반등인데, 그것이 보통 한 절반 정도 되돌리거나 좀 많이 되돌리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투자자분들은 좀 만족을 못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또 미장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펀더멘털은 의미가 없는, 네. 누가 펀더멘털을 보고 따졌겠어요. 그만큼 이제 공포가 공포를 낳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네. 지금의 관건은 그거 아닙니까? 공포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냐, 여기에 대한 심리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는 뭐 거의 롤러코스터 장에서 원투퍼치를 세게 맞고 저점이 무너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뉴스위 복싱에서 그러기 상태. 네, 그리고 그렇다고 봐야죠. 월요일 장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보면 월요일 장을 맞이한 수치는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 지표를 반영한 거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장이 굉장히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원회로 흘러가면서 사실 대응을 준비하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어렵고 대응해서도 좀 안 되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바뀔 것 같고, 그거는 하락의 원인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에 따라서 좀 경우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 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셨나요? 일단 오늘 제가 어제 장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금요일 장과 어제 장이 과연 뭐 때문에 빠졌을까라고 보면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재를 키운 거죠.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경기 침체 네. 이슈도 있었고 원래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건 지난 주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 뭐 일본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서 네. 생전 안 올리던 걸 갑자기 올려가지고 또 이제 이 엔화 가치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청산 이슈가 있으면서 그게 조금 더 자극을 좀 많이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중동발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상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엔화의 급락, 그다음에 니케이 시장의 이제 급락,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은 조금 더 매도가 강해졌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매도가 매도를 부른 돌발악재가 없었습니다. 그다 큰 돌발악재가 없었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 충격을 받으면서 빠지려면 전혀 모르던 이벤트가 빵 나와야, 사실은 악재가 나와야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렇게. 근데 어제는 저는 그냥 알고리즘 매매의 오류. 예. 이게 매도 신호가 나오니까 매도가 나오고, 또 그 매도 신호가 나오니까 더 매도가 나오고, 기계적인 손절매가 계속 나오면서 더 빠진 것 같고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빠졌다라고 보면, 기계적으로 빠졌는데 역대 최대 낙폭이었죠.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되돌림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적어도 저는 코스피가 4% 이상은 올라왔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왜 어제 빠진 거 다 안 돌리고 왜 4%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선물 옵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풋을 엄청 드신 분들 많이 사고 얘기는 하는데, 네. 풋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습니까? 콜이 많이 붙습니까? 풋이 훨씬 많이 붙거든요. 네. 그 이유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것도 있지만 네.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속도는 거의 올라가는 속도의 2배에서 5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올라갈 때 속도가 당연히 느리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어제 금요일부터 빠졌던 거를 다시 복구시키려면 길면은 한 2달 걸릴 수도 있고요. 짧으면은 일주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속도는 생각보다 느리다. 근데 어제 빠진 정도는 제가 볼 때 이번 주 안에 아니면 다 메꾸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왜냐하면 어제 빠진 건 사실 어이없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이슈에 당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알고 있는 이슈인데 뭐 그나마 트리거가 됐다면 일본도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겁내 빠진 거죠. 12% 어제 이상 예, 엄청 빠졌죠. 폭락을 했죠. 근데 일본은 거의 지금 80%로 되돌렸습니다. 네. 10% 이상 오늘은 또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반등은 우리도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못 나왔죠. 그거에 비해서는 미미했죠, 반등. 그거에 비해 미미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총1위 삼성전자가 1%대의 반등밖에 못 줬습니다. 반등밖에 못 줬으니까. 그건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릴 네.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장은 사야 되는 장이다. 원래는 무조건 사야 되는 장인데, 사셨어요? 그렇죠. 예, 샀습니다 저는. 공격적으로 사셨어요? 아니, 저 사고 싶은 거를 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여기보다 더 어제의 지수 하단을 깰 정도로 뺄 수 있는 악재가 과연 있을까라고 보면 없죠. 뭐 미국의 경기 침체라고 하더니 뭐 지금 ISM 뭐 서비스 지표는 네. 지표는 잘 나왔, 기준치를 상회했죠. 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진짜 침체면 우리가 대응할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시카고 연은 총재가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나와서 나 엔비디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생각해, 2배 더 간다고 생각해라고 얘기하는 분들 나왔고,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라는 게 그러면 샴의 법칙을 만든 그 교수님도 아니래요. 그거 아니야. 네, 아니래요. 야, 그 조건이 아니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역대 최하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다가 4.3%는 예전에 완전 고용이라고 했거든요. 네. 예. 미국이 실업률이 5% 밑으로 빠지면 야, 진짜 좋은 경기가 호경기다라고 할 정도로 좋았던 게 그건데 4.3% 때문에 경기 침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근데 이것도 알고리즘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 반영되면서 어제 주가를 하락을 낳고 또 매도가 매도를 낳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이번 주 안으로 무조건 되돌림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변수가 또 있죠. 중동발 악재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지금 엔화가 다시 또 뭐 지금 회의를 하는데, 일본 분들이 하는데 네. 뭐 회의에서 여전히 금리를 계속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 나와버리면 또 엔화가 약세로 더 빠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상승을 우리 황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급락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한 저도 알고리즘 매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실업률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서 결국은 둔화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시장에선 갖고 왔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슈들 간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부 그렇게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이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알고리즘 매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우리가 어제 하락이 뭐 때문에 빠졌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이걸 알아야지만 V자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지금 어제 빠진 이유를 알고 그게 해소가 됐다라는 게 나와야 V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빠지는 것도 불분명하고 그러면 오르는 것도 사실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시장에서는 겹쳐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사실 베팅하기는 사실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실 저희 센터에서도 반대 매매 계좌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사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담보 비율이 반대 매매 대상 계좌들이 아마 오늘 아침에 8시 40분 되자마자 2차 전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 호가는 하한가를 찍었었고, 네. 물론 당연히 이제 장 시작하면서 다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한 상태, 그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적해왔던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매도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만 매도가 나오더라도 하락폭이 훨씬 더 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제 투자한 분들은 어제 매수한 분들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을 겁니다. 일단은 매도 이 정도면 다 하루 만에 충분한 수익이야. 왜냐하면 몇몇 종목들은 충분히 뭐 10% 이상씩도 수익이 난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한 욕구가 굉장히 느껴졌을 만한 시장이고 일단 지수 기준으로는 당연히 어제 일단 삼성전 선물이 막판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일정 부분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거는 외국인들이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가져가는 전형적인 구조였어요. 현물로 쫙 밀어버리면서 어제 2시 이후에 코스닥에서는 반대 매매가 쏟아졌고 네. 선물 시장에서는 어제 만 계약 순매도에서 거의 한 12,000계약 순매수까지 2만 계약 이상을 3시부터 3시 반까지 매수를 했거든요. 네. 결국은 오늘 만약에 좀만 더 땡겨주면 현물은 따라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리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충분히 옵션 시장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옵션 시장에 지금 프리미엄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변동성들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정말 전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전반적인 영향 그 대외 매크로 환경들 때문에 섣불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을 못 합니다. 대응도 못 하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그 파생 시장에서 지금 큰 수익을 사실 가져간 하루가 됐던 거죠. 그거 보면 어제 오늘은 몇몇 종목들은 사실 다시 지난주 말 정도의 주가를 다 회복을 했습니다. 몇몇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은.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던 종목들이 올라오지 못했던 거고요. 이로써 사실 향후의 주도주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V자 반등까지는 힘들더라도 이번 주 말 정도까지 지나고 나면 저도 대표님 말씀처럼 다시 제자리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제자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시간상으로는 좀 시차를 두더라도 네. 보고 계시고 제자리라고 하면 어제 폭락장 이전입니다. 그 네. 정도로 봐야 네. 되겠죠? 네.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잠깐만 시간이 이상 올라가지고 필요하- 보시고 이건희 대표님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것까지는 돌려놔야죠. 그러니까 그죠?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단기 급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도 어쨌든 이게 펀더멘탈을 이해한 게 아니라면 올라가는 것도 그만큼의 속도에 준해서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이걸 무작정 뭐 한 달 있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될 수도 있고 네. 조금 더 걸리면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 날 또 옵션 만기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장난, 현물과 선물로 가지고 가는 아주 교과서적인 공식으로 현물을 밀고 선물을 막판에 사가지고 오늘 또 수익을 보는 오늘은 또 선물을 사다가 그렇죠.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면서 또 마이너스로 돌려놨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시장은 생각보다 또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선물을 가지고 또 장난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락했다가 또 올릴 수도 있고 지금 그러면 목요일까지는 변동성이 좀 크면서 단기간에 급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뭐 1% 2%씩 빠지는 그 심한 하락장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이슈가 해소가 되고 별게 없었다라는 게 느껴지면 금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회복이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 네. 이 정도로 보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시나리오입니다. 예상입니다. 뭐 사실 그 사이에 어떤 이슈가 또 터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지표라든지 연준 관계자들의 코멘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투심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거든요. 워낙 그만큼 지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될 이런 조심스러운 시기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원인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였단 말이죠. 그럼 미국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어떠냐?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냐? 해소가 됐냐? 아니 여전히 진행형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하락의 시점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락의 정점, 시작점이 언제, 트리거가 언제냐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 하락에 대해서 조정장에 대해서 좀 뭔가 명확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헷갈리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장으로 봤는데 한 1, 2주 사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저는 답을 찾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쩜 고점 대비 하락하는 국면이 어떻게 보면 저는 3단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그 7월 11일 날 CPI 발표 직후에 나스닥이 고점에서 밀려오는 장이 지난주
화요일까지 하락장이 한 사이클로 봅니다. 그 사이클에서 가장 핵심은 시장에서는 노이즈성으로 뭐 이제 금리나 기대감으로 해서 순환매가 돌았다, 뭐 네. 트럼프 트레이딩이 있었다, 그리고 뭐 AI 과잉 투자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임해에 숨겨진 수급적 요인은 저는 단기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지난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이 엔화 약세를 공격하는 헤지펀드의 메타가 엔화를 매도하고 그리고 AI 반도체를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게 쌓였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8조 엔을 썼는데 그거를 무력화하고 162엔까지 올릴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고 힘이었거든요. 그 수급이 트럼프의 등장, 트럼프의 후보가 이제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떤 이 엔화 정책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CPI 발표 시점에서 엔화의 2차 대규모 개입, 그거를 정점으로 흔히 말하는 나스닥과 반도체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난주 화요일까지 이제 엔화 약세와 그리고 나스닥 하락, 반도체 하락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강력하게 다른 원인도 있겠으나 그 수급적 요인이 강력하게 이 조정장을 불러왔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경기 침체 시그널이 할 수 있는 제조업과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란 이슈가 확 부각되면서 투심이 굉장히 악화되는, 그리고 방어적 흔히 말하는 매도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 그거는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온 겁니다. 그게까지 3단계. 2단계죠. 2단계. 예. 근데 지금 또 우려하는 부분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하락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러니까 즉 단기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이미 출회가 됐다. 이미 헤지펀드에 손절 다 나왔고 네. 그 물량은 적은데,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건 10년 이상 쌓여온 자금이거든요. 그것이 일거에 쏟아지게 되면 거의 지옥 같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려한 시장의 우려가 지금 매도세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실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났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엔캐리 청산이 일어났다면 흔히 말하는 이 엔화를 갖고 미국을 이제 투자했을 때 국채를 위주로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채가 사실 이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상승이 나오고 금리가 빠졌거든요. 네. 그거는 일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으나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주식에서 채권으로 옮겨지는 안전한 선호 현상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빠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빠지고 일본은 올린다고 하니 이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닌 청산 우려의 수급이 강하게 왔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내장의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이제 흔히 말하면 줄줄줄 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미국장은 오히려 아시아장의 그런 연동된 흐름이 연계됐다. 그래서 하락의 국면을 세 단계로 나눠봤을 때는 수급적 요인이 강하다. 그러면 펀더멘탈은 양호하다면 이거는 시간을 지났을 때 펀더멘탈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강하게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락 부분은 확실히 메꿀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수급이 안 바뀌면요. 펀더멘털에 집중하지 못할 시기. 일단은 네. 지금 저희 이제 이따도 말씀하시겠지만 그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갖고 싸우잖아요. 경기 침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기 침체와 조정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고, 그거는 대부분 뭐 워렌 버핏도 얘기하고 뭐 샤메 법칙도 얘기하고 주로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니라 경기 침체 공포에 우리가 떨고 공포의 있는 거잖아요. 우려의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반대되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혹은 반등을 할 거다라는 주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데이터에서 반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펀더멘탈과 센티멘탈이 충돌했을 때 현재는 센티멘탈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즉 침체가 아니라는 사람이 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센티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차적인 하락의 요인이 어떤 헤지펀드들이 과도하게 들어갔던 물량들이 나스닥을 매도했다고 한다면 그 물량이 이미 출회된 것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은 상당히 덜어졌다. 그러면 수급적인 불안을 덜어진 상황에서는 펀더멘탈을 볼 수 있는데 센티멘탈의 불안감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실적도 보고 흔히 말하는 지금 경기지표 데이터가 2번 잘못 나온 것이고 어제는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쌓이게 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수급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뭐 리스크를 지금 언급을 하게 돼서 두 분께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황 팀장님 먼저. 예. 거의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들 다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요? 거기다 추가로 말씀 더 드리자면, 일단은 일본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우려로 인한 하락이 컸다라고 봅니다.
엔캐리 청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더 하락을 했죠. 오히려 급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근거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미국 본국에서 일본으로 엔캐리 자금을 송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자금 규모가 사실 뭐 그렇게 평소와 다르지 않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보진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오늘 여기저기 알아본 바에 의하면 뭐 그렇게 정말 미국에서 돈이 엔화로 바꿔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들어간다더라, 그런 자금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자료를 찾긴 좀 힘들다. 청산이 본격적으로 네. 일어나진 않고 그렇죠. 있다라는 뜻이고.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뭐 그렇게 엔캐리 청산을 해가지고 특별한 지금 대안이 뭐가 있을까? 뭔가 그 청산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지금 있을까? 단순하게 안전선호 현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엔캐리가 청산될 걸로 우려되는 자금들이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고, 사실 어제 같은 우리나라 시장, 일본 같은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사실 한 30년 시계열로 봐도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서프라임 때도 어제같이 삼성전자가 10% 이상 빠진 적은 없었고요. 지수가 그렇게 엄청난 큰 음봉을 맞았던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열을 엄청 길게 놀려봐도 이게 무슨 갑자기 대형 음봉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차트를 모양을 그렸기 때문에 어제는 수급 이슈가 일단 1번이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9월 달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해, 만약에 엔캐리 청산이 일정 부분 됐다라고 하면 네. 그런 부분들까 9월에 있을 금리 인하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다 먼저 반영한 게 아닌가. 최근에 주식 하락폭들을 보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올라갈 때도 급격하고 내려갈 때도 급격하고 그런 부분들이 크다고 보고, 일단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면 사실 어제 같은 하락은 정말 단발성 이슈로 인한, 예를 들어 전쟁이 난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코로나처럼 뭔가 급격한 재료가 빵 터졌을 때, 우리가 모르는 재료가 빵 터졌을 때 그런 재료가 나오는 거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말려 죽일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재미없이 질질 흘러갈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경기가 터나는 걸 확인을 해야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테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움직임으로 놓고 봐서는 사실 어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뭔가 수급적인 이슈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희 대표님,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은 그거, 청산이 실제 일어난 증거는 없다. 다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심은 어쨌든 수급이 이런 양상으로 나타났다. 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도 다 알고 있는 네. 뭐 다들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투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뭘 보고 청산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청산의 리스크를 시장이 반영하는지. 반영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청산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직은 명확히 모르고.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그 김옥윤 부장님 같은 경우가 말씀해주신 것도 보면, 단기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크게 쓴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판 거죠. 공포감이 있으니까. 일부. 네. 근데 이제 진정한 엔캐리드 몇십 년 동안 쌓였다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미국 국채 사고 있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팔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국채 자체가 안전자산인데 그쵸. 우리 주식 트레이딩 하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산 사람들이 아닌 이상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그 신호가 뭐였냐면, 그 채권 금리가 지금 채권 금리가 빠졌다, 10년물이 빠졌다라고 보면 미국 채권 금리는 빠졌죠. 지금 네. 3%대로 확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거꾸로 팔았다라고 하면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금리가 튀어야 됩니다. 네. 금리가 급격히 튀거나, 그리고 또 위기가 오고 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뭐가 안전자산으로 선호가 되냐면, 최근 한 10년 넘게 달러죠. 그럼 달러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달러 가격은 안 올라갑니다. 아직은.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청산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면 달러를 팔아서 엔화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엔화 가격이 폭등하겠죠. 폭등하는데 엔화 가격이 폭등했지만 달러 가격은 폭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캐리 자금이 얼마냐라고 뭐 그 금액부터 뭐 이경 뭐 이렇게 뭐 추정할 수 추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 추정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 이거 누가 예. 엔캐리 트레이드로 빌린 돈 갖다 산 겁니다라고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은 그냥 다 구라를 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예, 그냥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월가나 투자자들이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나 얻은 성과는 있습니다. 뭡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금리 하락이라는 카드를 얻었고, 예, 기준금리 당연히 하락하는 것처럼 이제 바뀌었죠 이제. 네. 예, 하락 안 하면 기정사실화. 하락 뭐 이렇게 뭐 떨어뜨리지 않으면 지금 뭐 연준은 멱살이라도 잡힐 예, 지금 그럴 태세예요. 그럴 태세죠. 뭐 0.75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거기에 또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냐면 금투세 이슈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싹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예. 뭐 오늘 뭐 여당의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아예 놓고 이야기를 저 하죠. 장 이렇게 빠지는데 금투세 얘기하면 화내죠, 다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소정의 이익이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가가 이번엔 좀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연준을 좀 이긴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얘기했던 요지는 이겁니다. 경기 침체냐 아니다. 경기 침체 공포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냐 아니다. 청산할까봐 지금 여기에 따른 공포심에 수급이 이런 양상으로 과매도 폭락으로 나타났다. 결국에는 진정이 될 것이고 정상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과거 엔캐리 트레이드가 실제 청산됐다라고 분석되는 시기에 S&P 500이나 코스피의 고점과 저점을 비교해 보면 꽤 많이 이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실제 청산됐었을 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최대 50%까지도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청산에 대한 공포가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잡히진 않고 있다라는 부분. 과거 9.11 사태나 혹은 뭐 닷컴 버블 사태나 그때 비견될 만큼 네. 지난 시간에 폭락이 이제 그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9.11은 실제 테러가 일어났죠. 닷컴은 뚜껑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던 폭락이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거는 펀더멘털적으로 맞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난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났지만 이건 단기적인 한머니성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이게 네.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이게 혼돈이 없는데,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과거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 금융위기라든가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라든가 코로나 이제 위기 이런 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오는 게 뭐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강하게 오면서 시장이 좀 굉장히 크래시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어떤 공포감과 두려움이 작용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한머니성 자금이 그걸 우려해서 움직인 거지 엔캐리 트레이드가 본격적인 청산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하락이 굉장히 우리를 굉장히 노이즈를 심각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 장을 보면서 시장 하락은 금융위기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모습이었는데, 네. 근데 여의도에 있으면서 여의도에서 그 흔한 찌라시도 뭔가 정확하게 이 하락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떤 원인을 찾기 바쁘거든요. 그 원인을 상당 시간 지난 후에도 정확히 찾지를 못하고 그나마 잡은 것이 엔캐리 트레이드였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가 빠진 거는 금융위기로 빠졌기 때문에 뭔가 터졌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축이 있고, 아니면 저희처럼 수급적 요인, 알고리즘 트레이드는 교활한 노이즈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금융위기가 아닌 것에 대한 어떤 논거는 뭐냐면 증시만 금융위급으로 갔고요. 그러니까 통화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기억하기는 코로나 위기 때,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지구상에 몇 명이 죽을지 모르는 정말 공포적인 상황에서 신용이 경색되면서 그때 모든 자산이 빠지는데 유일하게 올라가는 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금융위기 상황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터졌으면, 네. 누군가가 알고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터져서 이런 조치가 있다면 증시만 빠지는 게 아니라 통화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증시 자체에만 어떤 메커니즘이 돌았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나. 그것도 생각합니다. 하나의 증거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어제 뭐 크게 뭐 움직임이 없. 급등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 환율 시장 굉장히 고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이거 질문 아까 이건희 대표님 아까 말씀 조금 하시다가 나중에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은 반도체.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폭이 어제 낙폭만큼 되돌리지 못했단 말이죠. 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사실 어제 10% 넘게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1%대의 미미한 반등폭이었거든요. 원인을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일단 내용상으로는 지금 반도체가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조정을 먼저 강하게 받았는데 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은 이제 분석을 이제 나중에 뭐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근데 어제만 보면 오늘만 보면 삼성전자가 한 적어도 5% 정도, 4, 5% 정도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못 나왔다. 그러면 한 번도 못 갔냐? 장 초반에 갔었죠. 한 5%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는데 그때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중국에다가 HBM을 납품하는 게 삼성전자가 많이 납품을 한다. 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긍정적인 것처럼 톤으로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럼 그 전에 그럼 미국이 HBM 규제한다는 게 삼성전자 때문이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기사를 더하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HBM의 수출 통제를 할 것이다라는 그 규제 이슈에 삼성이 걸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나왔던 이슈인데 그때 그 뉴스를 보고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이 많으니까 하이닉스인가? 그리고 하이닉스가 더 빠졌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삼성만 팔고 있었네? 그럼 삼성이죠. 그럼 앞으로 제재받으면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피해를 보겠구나라는 모멘텀도 하나 생긴 것 같고요. 그 내용이 하나 붙은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황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선물 옵션 장난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흔들어야 되죠. 그러면 지수를 더 올리기 싫으면 삼성전자를 파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선물 옵션을 파생 상품 때문에 수급적으로 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가 다 같이 좀 약간 섞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가 적어도 5% 이상 올랐다라고 하면 지수는 여기 한 4% 이상 반등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내일도 삼성전자를 좀 보시는 거는 맞다. 그러니까 그걸 뭐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물 옵션을 저도 오래 했는데 예전에 네.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주식을 안 보고 삼성전자만 봅니다. 그런 또 업계 뭐 룰 아닌 룰 같은 게 그렇죠. 있군요. 코스피를 결국에 움직이는 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옆에 하나 띄워놓습니다. 선물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 지수랑 그것만 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등폭이 제한됐던 이유를 지금 이건희 대표님이 설명을 해 주신 거고 아까 잠깐 또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연준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냥 금리 인하만 아니라 B컷 50bp 이상의 확고한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무 더하기 요구 이런 것들이 지금 뒤섞여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사실 지극히 투자자들의 입장이긴 합니다. 연준이 물론, 금리 네. 인하를 해달라고 월가 요청하는 것은 요구가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죠. 지금 드러나고 그렇죠. 있죠. 연준은 뭐 신경은 당연히 쓰겠습니다만 가장 중요시 보는 거는 어차피 뭐 고용이랑 인플레니까 사실 신경은 안 쓸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어제 같은 하락이 일단 뭐 명분이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어제와 지난주 금요일 같은 하락이 저는 사실 금리 인하 이후 한 9월 달 지나고 나서 한 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금리 인하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뭐 이게 뭐 제가 그랬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고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게 아무리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한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경기가 조금씩은 축소되는구나 자연스럽게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항상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9월달, 10월달로 가면 갈수록 더군다나 선거까지 있다 보니까 분명히 또 뭔가 여러 가지 이슈들로 겹쳐서 9월달, 10월달 중에는 어제 같은 매를 한 번 정도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제 고객님들한테 사실 인버스를 한 9월쯤 가면 사보는 한번 해지 차원으로 한번 담아보는 것도 또는 인버스 싫으시면 9월쯤 가면 주식들을 좀 많이 비우겠습니다라고 이미 다 말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사실 생각지도 않게 이게 좀 세게 빨리 나왔죠. 그래서 저는 미리 예방주사 맞은 것 같아요. 어제 이미 하락이 어제 같은 하락은 사실 우리가 당분간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하락 보면 우리가 서브프라임이 아니라 코로나 때 정도야 돼야 그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사실 뭐 앞으로 어떤 이슈가 앞으로 또 갑자기 닥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같은 하락이 나오면서
덕분에 거래대금도 증가를 일단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덕분에 이제 시장이 뭔가 한 바퀴 자금들이 턴하면서 주도주들에 대한 명확히 좀 색깔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그 하락은 주가 하락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이제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좀 받은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일단은 여기서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를 그냥 원래 예정된 수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네. 갑자기 뭐 이제 긴급 회의 해가지고 뭐 어제 뭐 트위터에서도 갑자기 뭐 긴급으로 모여서 갑자기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돌기도 했지만 사실 여기서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경기 침체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경기 침체 오나 보다로 아마 시장에서 인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은 그냥 9월 달에 25pp가 됐든 50pp가 됐든 오히려 저는 빅스텝을 하게 되면 뭐 75pp, 100pp 하게 되면 이거는 뭐 거의 뭐 침체에 대한 뭐 확인 사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한 25에서 50pp 정도 예정대로만 해준다고 하면 하반기 이제 남은 변동성은 한 선거 변동성 정도. 전쟁으로 인해서 빠진다. 그건 정말 땡큐죠. 사실 항상 승리해왔던 필승 공식이었습니다. 전쟁은. 어차피 전쟁으로 3차 대전 나면 뭐 주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무조건 매수기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제의 하락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나올 리스크들이 하나 지워진 정도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지금 남은 변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대선도 네. 말씀해 주셨고 중동 정세도 심상찮게 돌아간다. 그럼 저희가 계속 현상에 대한 진단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대안들을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가장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단기, 중기, 장기로까지 다 나눠서 지금은 좀 치밀하게 시나리오별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듣겠습니다. 김옥윤 부장님. 어려운 질문이지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하루하루 바뀌기 때문에 우리 전략도 굉장히 치밀하게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하반기가 들어오면서 세웠던 전략이 모두 다 지연돼 버렸어요. 이번 하락고 조정으로 인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가 좀 침체되면서 새로운 주도들이 올라오고 우리는 그러면 뭐로 투자해야 될까? 그러면 금리 인하가 오면 우리가 빅테크보다는 중소형주를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 시점이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가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뒤로 밀리면서 앞단의 전략이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낙폭이 많이 과대된 우량주, 확실한 것들을 낙폭에서 반등할 때 들어가 줘야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손실된 부분을 복구하고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가장 하도는 V자 반등이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V자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게 이 하락의 원인이 경기 침체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과 달리 수급적 요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분명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무슨 소리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무슨 수급적 요인을 하시겠지만 실제 수급적 요인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크래시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최근래 생각해 보면 바로 작년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많이 올리면서 그리고 근데 갑자기 그때 금리를 더 올리지도 않은데도 장기 금리가 엄청 급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한계 기업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증시가 굉장히 3개월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때 조정이 3개월 조정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힘들었던 조정이었는데 그때 원인을 살펴보니까 흔히 말하는 펀더멘탈적으로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방은행들이 10년물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재무제표상에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손실을 네, 일으켜야 그렇죠.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절을 엄청 던진 거거든요. 10년물 국채 시장에서.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국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지? 그러니까 금리가 왜 이렇게 오르지? 했던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방은행들이 이 손절을 계속 던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르는 수급이 펀더멘털의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크게 3개월 동안 눌러왔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은행에서 대형은행 확대되지 않고 해소가 되고 흔히 말하는 연준 차원에서 정리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왔던 시장은 V자 반등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번 4월에 한번 1개월 정도 조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흔히 말하면 실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1개월짜 조정이 왔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서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때가 1분기 때였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그냥 뭐 랠리를 했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1분기 실적 발표군요. 예. 열일을 했던 건데 지금 마찬가지로 낙폭이 좀 커서 좀 부담스럽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고점을 돌파해서 더 랠리를 한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네. 시장이 흔히 말하는 우려의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등 정도는 확실히 V자 반등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 이 하락은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수급 종용이 강하고 펀더멘털 요인의 하락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럼 V자 반등을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 네, 그것이 이제 V자 반등을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갈 거냐, 기존처럼 더 랠리를 이어갈 거냐, 요거는 지금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이건희 대표님. 네. 일단 V자 반등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기본적인 대응 전략은 짜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 네. 이건희 대표님께도 듣겠습니다. 일단 뭐 저도 부장님 의견과 동의하는 거는 우량주의 반등이 더 빠를 겁니다 아마. 지금 일단은 그리고 지금 이번 하락 급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오늘 또 반등까지 나오면서 뭘 보여줬냐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좋은 종목과 안 좋은 종목이 갈라졌다. 반등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 있고요. 반등이 생각보다 약하거나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가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런 종목을 이제 본인들이 보시는 섹터 내에서 이러이러한 종목들 좀 오늘 반등이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지지부진한 종목들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관심 종목에서 빼시고 네. 지금은 좀 임팩트하게 좀 종목을 줄이시는 과정을 좀 거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힘들면 그냥 그 주도 섹터의 대표주를 사시는 게 가장 편하다. 뭐 반도체 뭔지 잘 모르겠다. 뭐 한미를 사야 될지, 뭐 이수를 사야 될지, 뭐 테크윙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하이닉스 사시면 됩니다. 네. 그냥 편하게 오히려 이 반등장에는 그런 게 더 빨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들이 그럼 더 갈면 어떡하냐? 그걸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선택 못하죠. 네. 네. 그러면 지금은 주도 섹터가 어딜까라고 보면 그것도 또 답이 나오죠.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게 대부분 다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뭐 2차 전지도 세게 나왔죠. 반등은. 추세를 보면 2차 전지가 더 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아직은 미지 수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조선주는 반등이 또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빠진 네. 것도 거의 빠진 게 없어요. 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더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점에서 조정을 잘 받는 한 20-30% 잘 받은 종목들을 오히려 보시는 게 지금은 더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포트에 담아둬야 될 것 아직도 안 담았으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반도체, 바이오, 조선인데 네. 예, 거기에 이제 뭐 전력을 넣든 뭐 화장품을 넣든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큰 틀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많이 가니까 또 따라가고 저게 많이 가니까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 뭐 계좌에 종목은 한 20개 있는데 빠질 때는 같이 다 빠지고 올라갈 때는 몇 개만 올라가는. 네. 그래서 전혀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마이너스인. 계속 마이너스죠. 네. 예, 하나 올라서 기분 좋고 10개 떨어져서 기분 나쁘고 뭐 이런 상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좀 포트를 좀 심플하게 하시는 기회를 좀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황 팀장님. 이번 하락 매도 주범이 외국인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다. 네. 그러면 한국 주식 살 때 소형주부터 사겠습니까? 대형주부터 사겠습니까? 당연히 대형주부터 삽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하이닉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사는 게 맞다. 대형주 위주를 먼저 플레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저도 ETF를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게 1번인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까지는 아마 오르락 내리락이 좀 심할 것 같아요. 네. 일단 V자 반등이 나오면 정말 좋고요. 지금 몇몇 종목들은 종목 단으로는 거의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워낙에 밑에 내려와 있던 종목들이 지금 반등 주는데 기존의 추세가 좋았던 종목들은 바이오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한 거의 추세까지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왔고 잠깐 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 정도. 근데 기존에 하락이 진행됐었던 뭐 반도체라던가 소부장이라던가 몇몇 개별주들이라던가 다른 종목들은 여전히 하락 이후 큰 하락 이후에 그냥 어제
쿵 떨어지고 그냥 그거를 회복하는 정도. 네. 회복도 아니고 어제 떨어진 정도 하락폭의 한 절반 이상 정도, 절반 정도 만회하는 정도 일단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에 거래대금이나 수급이 아직 모자란 상태예요. 네. 일단 하락 추세 있는 데까지 돈이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섹터가 다 박수치면서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인 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섹터 선별이라던가 이제 종목 선별을 잘 해야 되는데, 결국은 추세 추정의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네. 오늘 센 주식이 가장 아마 센 주식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이렇게나 많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사냐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종목들입니다. 결국은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고, 그런 종목들이 쉬어야 아마 지금 밑에 있는 종목들이 더 세게 올라올 때가 올 겁니다. 결국 네. 정상화될 섹터에 대한 이제 네. 의견들을 주신 거고, 네. 이거 김웅현 부장님이 그 얘기는 안 하셔가지고 섹터에 대한 질문도 네. 마지막으로 추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V자 반등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라면 아까 담아야 될 것, 네. 바이오 조선, 뭐 네. 반도체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거든요. 우리 김웅현 부장님 의견. 뭐 아무래도 서학개미도 많으시고 제가 글로벌을 보다 보니까 네. 어쨌든 이제 그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낙폭과대는 사실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국장이 연결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것은 낙폭과대 이후의 스텝을 보게 된다면 조금 하락에 대한 어떤 그 취약섬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터졌을 때 깜짝 놀라서 조정이 세게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흔히 말하는 IT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 IT가 반등을 했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는 다른 또 2차 뭐 디바이스나 이런 쪽보다 안정적인 선택은 저는 오히려 전력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전력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프라도 관련이 있고 사실 하방 경직성도 가져가고, 아니면 일종의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전력 쪽 관련해서, 근데 국내 전력은 저는 조금 애매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전력 관련된 뭐 그 버티브 홀딩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이제 수주가 기대되지만, 네. 국내에 있는 전력 기업은 이제 트럼프나 혹은 더 무서운 건 공화당이 장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력 기기들이 좋았던 그림은 미국에서 모든 주들에 대한 성적만을 연결해서 여기서 많이 만들고 부족한 걸 연결해 주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민주당이 써서 흔히 말하는 그런 전력 그 전송망의 교체 수요가 국내까지 작용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공화당에서는 각 주에서 해결하자, 더 여기 인프라에 투자를 더 하지 말자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지금에 나왔던 수주에 대한 이슈도 어떻게 보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이랑 이제 미장이랑 좀 나눠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장을 잊을만하면 눌렀던 이슈가 금투세 이슈인데, 사실 지금 장에서 금투세 이슈가 오늘 다시 또 불거진 거는 정치권의 금투세에 대한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오늘 또 다시 불거졌어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또 폐지에 대한 거를 두고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금투세가 우리 시장에서 큰 변수가 될 만한 상황은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지. 뭐 지금 민주당 그 주도했던 그 의원이 뭐 일주일 연기하자 뭐 회의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뭐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 금투세 얘기했다가는 여론의 분매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양쪽 다 눈치 보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냥 깔끔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오히려 좀 연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뭐 댓글창에서도 금투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려봤습니다. 하루 사이에 천단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변동성이 큰 장일수록 멘탈 잘 잡고 나의 투자 기준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